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책은 2007년에 나온 책이고요.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의미가 있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기억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최인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 밖의 내용은 네이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맨 마지막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의 10가지 프레임이란 내용입니다. 목사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은 삶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 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프랭클의 말처럼 삶의 상황들은 일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적 의무다. 이제 이 책을 마치면서 우리가 진정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10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어떤 일을 의미 중심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느냐, 구체적인 절차 중심의 하위 수준으로 프레임하느냐는 그 일을 언제 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어린 조카를 하루 동안 돌봐주는 일을 상상해보자. 사랑하는 조카와의 소중한 하루, 가족 간의 사랑, 천진난만한 영혼과의 교감 등 온갖 좋은 의미들을 떠올리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기저귀 갈아주는 일, 이유식 먹이는 일, 우는 아이를 어떻게 달래줘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난감해할 것이다. 결혼식을 앞둔 커플들도 결혼식 몇 개월 전에는 영혼의 결합, 인생의 동반자니 하며 추상적인 의미로 결혼을 바라보며 가슴 벅차한다. 그러나 결혼식이 당장 코앞에 다가오면 혼수 문제에다 야외 촬영, 공항까지 운전은 누가 하나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사소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결혼의 의미보다는 현실적인 결혼 절차에 압도당하고 만다. 새해 결심이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다가 막상 실천을 시작하고 보면 어느새 하위 수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왜 평균만 되려고 하는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나 현재의 일도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해야 한다.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당신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묻는 것은 지혜로운 물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와 같은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미 중심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10년 후쯤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주말에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때론 나보다 못한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겠죠. 라고 답한다. 그러나 자녀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다. 접근 프레임을 견제하라. 사람들에게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 대부분 그 시절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한을 떠올린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점, 교양 서적을 많이 읽지 않은 점,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지 못한 점 등 온통 과거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 일색이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보다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복과 성공은 접근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고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했다는 "해보기나 했어?" 라는 말은 접근 프레임의 정신을 잘 보여준다.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 여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돈이 적게 드는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는 것이 좋다. 마음을 고백할 대상이 있다면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라. 설령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얼마 동안 괜히 고백했다는 후회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할지라도 일단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고백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나면 그때 고백하지 않았던 것을 더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새로운 일을 접근했을 때 늘 접근의 프레임을 견제하라. 그것이 두려울 땐 기억하라.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을. 지금 여기 프레임을 가져라. 사람들은 현재를 준비기라고 프레임하는 습관이 있다.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즐기고 만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부모는 중간 시험을 잘 보고 집에 온 초등학생 자녀에게 마음껏 칭찬을 해주기보다는 기말 시험이 더 중요하다며 부담을 준다. 자녀가 기말 시험을 잘 보고 오면 이번에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진짜 실력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는 물론 부모 스스로도 지금 당장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수능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이번에는 또다시 대학에 가서 잘하는 게 진짜 라며 한술 더 뜬다. 대학은 직장 생활을 위해 희생되고 직장 생활은 노후 대책을 마련하느라 희생된다. 노후는 다시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된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지금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 친구들의 생일,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듣는 칭찬과 격려 같은 일상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축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영어로 savoring이란 말은 현재 순간을 포착해서 마음껏 즐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프레임은 준비기로서 희생하는 현재가 아니라 세이버링의 대상으로서의 현재다. 한 끼 대충 때우자는 식으로 지금 순간의 소중한 한 끼 식사를 아무렇게나 홀대하지 말고 그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해보라. 축하할 일이나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마음껏 축하받고 축하를 해줘라. 지금 여기의 프레임으로 현재의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저자가 속한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남들과의 비교는 설령 그 대상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일지라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3주일에 걸쳐 매일 학생들에게 그날 하루 자신을 남들과 비교했는지, 비교를 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영역에서 비교를 했는지 체크하게 했다. 또한 매일 그날의 행복 정도를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그날의 기분과 행복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과의 비교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도 횟수가 잦을수록 행복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의 상태가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 여행을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는 남들보다 많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남들과의 비교는 자신의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또한 비교의 프레임은 배우는 기쁨과 도전 정신을 앗아간다. 전력을 다해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교의 프레임은 우리로 하여금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도록 만든다. 서툴러도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 잘하는 것만 하겠다는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다면 생산적이고 지혜로운 비교는 없을까? 저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들과의 횡적인 비교보다는 과거 자신과의 비교 혹은 미래의 자신과의 종적인 비교가 하나의 대안이 된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남들과의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최선의 나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긍정의 언어로 말하라.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들이 미국에서 수녀로 첫 발을 내디뎠다. 그 감격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도록 했다. 180명의 수녀들이 쓴 간증문은 70여 년이 지난 후에 심리학자들의 손에 넘겨졌고, 연구자들은 간증문에 쓰인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여 각 간증문에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어 있는지를 측정했다. 어떤 수녀들은 매우 행복한 또는 정말 기쁨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했지만, 또 다른 수녀들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상위 25%의 수녀들 가운데 90%가 넘는 수녀들은 85세까지 장수하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단어를 적게 사용한 하위 25%의 수녀들 중에서는 겨우 34%만이 생존해 있었다는 점이다. 매일 사용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감사, 감동, 기쁨, 설렘, 만족,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서 넘쳐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반대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표현이나 대충 아무거나 등의 단어들은 하루빨리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최고의 프레임에서 순식간에 충분한의 프레임으로 바꿔버린다. 누군가 이런 체념적 말을 던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탁월함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는지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전염성의 위력을 공감할 것이다. 특히 부모와 교사, 상사들은 자녀와 학생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습관적으로 내뱉은 이런 말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가 아닌 위대한 것에서 좋은 것으로의 마음가짐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배우, 내가 좋아하는 등등등. 그런데 이런 목록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수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는 신화적인 존재에 대한 전설들이 내려오기 마련인데, 전설적인 CEO 이야기는 그 조직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 영웅 이야기를 바탕으로 미래의 영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한다.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쯤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만일 기억에 담아둘 만한 이야기가 없다면 소설가 마샤 밀러의 방법을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밀러는 2001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던 글 쓰는 법에 대한 작가들의 조언이라는 연재물에서 자신의 소설 속 주인공인 샤론 맥콘과 자신이 어떻게 닮아가게 되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자신이 어떻게 맥콘처럼 변하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밀러의 미스터리 소설에서 맥콘을 탐정으로 나오는데, 밀러는 자신의 꿈꾸는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맥콘의 캐릭터에 그대로 구현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맥콘처럼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매우 용감했다.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나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멋진 직업도 갖고 있었다. 나는 타자도 제대로 못 치지만 그녀는 사격술, 유도, 빵 굽는 기술, 심지어 자동차 수리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기술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위험하든 안전하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누구에게나 질문을 던졌다. 나는 시간을 알기 위해 전화를 걸 때조차도 쑥스럽고 긴장되어 부들부들 떠는데도 말이다. 오랫동안 실직 상태에 있던 밀러는 자신이 만들어낸 소설 속 가상의 인물처럼 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자신이 정말로 그 사람처럼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내 키가 그녀처럼 커진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에 살을 빼서 훨씬 날씬해졌으며 좀 더 용감해졌다. 389경 권총으로 범인을 체포하거나 유도로 때려눕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전보다는 삶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소설을 쓰는 동안 나는 안전한 곳이든 위험한 곳이든 찾아가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나 자신만의 독립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누군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기나 자서전을 읽고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런 대상이 없다면 밀러처럼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자신에게 들려줘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의 물건을 바꿔라. 주변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현실 생활에 필요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건 아니다. 앞에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연구를 소개한 바 있다. 경쟁적인 마인드를 갖고 싶다면 경쟁심을 유발할 만한 물건들로 주변을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양심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집안에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창시절 시험을 볼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종료 시간이 지났는데도 펜을 놓지 못하고 한 문제라도 더 풀려고 애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친구의 답안을 보려고 슬쩍 컨닝을 시도한 적도 있을 것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에드 디너 교수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행위가
거울 앞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디너 교수는 한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마주본 채로 문제를 풀게 하고 다른 조건의 학생들에게는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풀게 했다. 어느 조건의 학생들이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문제를 계속 푸는지 관찰했더니 거울을 등지고 문제를 푼 학생들 중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거울이 단순히 외모를 비춰주는 물건에 그치지 않고 양심과 도덕의 프레임을 유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받고 싶은 인물의 사진을 걸어놓거나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신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의 사진을 걸어놓는 행위가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를 떠올리기만 해도 상식 문제를 더 잘 푼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주변 물건들을 적절히 선택하고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넘어서는 지혜로운 마인드 디자인인 것이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거든요. 체험 프레임으로 소비하라. 내용은 어떤 소비를 할 때 무언가를 갖는 소유의 프레임보다는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행이나 아니면 공연 또는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게 훨씬 행복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누구와의 프레임을 가져라. 이 내용은요, 어디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행복한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한다면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반복 프레임을 연마하라. 사실 모든 게 그렇죠. 내가 잘 알지만 이게 나의 습관이 아니었고 나의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 어떤 시각들도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그런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책이 이 교수님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조용하면서도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담담해지면서도 행복해지는 뭔가 특유의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은 주로 앞의 내용은 이제 심리학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앞서 넛지나 아니면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그걸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 책들이 사실 굉장히 두껍고 재미가 없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더 짧고 재미있게 해당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